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지중해 다리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 국경에서 2,000km 떨어진 곳에 조용히 거대한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우고 있는 것은 푸틴의 전쟁 기계를 공급하는 마지막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거대한 발사대입니다. 수년간 푸틴은 흑해, 발트해, 지중해를 통해 그의 그림자 함대를 통해 전쟁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흑해는 우크라이나의 상향터입니다. 발트해 항구들은 드론 공격으로 마비되었고 북쪽 바다는 미국과 영국의 봉쇄 아래에 있습니다. 푸틴의 대규모 1,300척의 유령 함대에게 남은 안전한 통로는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경로뿐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리비아와 힘을 합쳐 이 마지막 통로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더 이상 자국 영토만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생명선, 무역로, 물류 기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비아는 이 전략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전의 각 계층을 기지에서 공격까지 유령 함대의 구조에서 모스크바에 줄어드는 선택지까지 하나씩 분석할 것입니다. 프랑스 방송사 RFI의 특별조사에 따르면 2026년 4월 2일자로 2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장교와 전문가들이 트리폴리 정부의 승인하에 서부 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리비아 군대의 드론 작전을 중심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조항에는 무기 협력과 리비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력은 현재 서부 리비아의 3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주요 기지는 미스라타 공군 기지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터키, 이탈리아, 미군 아프리콘 부대 및 영국 정보 부대와 함께 작전 중입니다. 두 번째 시설은 리비아의 가장 큰 석유 및 천연가스 단지 중 하나에 인접한 멜리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2025년 가을까지 완전한 드론 발사 기지로 전환되었습니다. 활주로, 통신 인프라, 바다로의 직접 접근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항공 및 해상 드론, 특히 450km를 초과하는 범위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산 마구라 V5 해상 드론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멜리타의 전략적 위치는 주목할 만합니다. 트리폴리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해상 접근이 가능하여 드론이 해안에서 발사되어 지중해 중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트리폴리 공항 근처의 111 여단 본부에 위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문가들과 서부 리비아 군대 부대 간의 조정센터 역할을 합니다. 이 시설은 직접적인 공격 작전보다는 공동 계획 및 정보 공유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2025년 12월 19일에 발생했습니다. 리비아 해안에서 250km 떨어진 지중해를 항해하던 캔딜 유조선이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은 미스라타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SBU 소식통은 이 공격을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확인하면서 이 선박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에서 알려진 첫 번째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2021년 3월 4일 포트사이드로 LNG를 운반하던 아틱 메타가지가 멜리타에서 발사된 마구라 V5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차서 추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배는 통제 불능 상태로 몰타 해안까지 표류했습니다. 3월 15일에 촬영된 항공사진은 배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비아 항만 당국은 환경 위험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공격을 국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침묵을 지켰고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지중해로 힘을 투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왜 지중해에서 선박을 공격하는지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유령 함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푸틴의 유령 함대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매우 위험한 네트워크이다. 이는 1,300척이 넘는 노후된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회사에 등록되어 이름과 국기를 계속 바꾸고 추적 신호를 끄고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화물을 옮겨 그 출처를 숨깁니다. 2025년 9월
프랑스 당국이 보라카이 유조선을 탑승했을 때 그들은 2명의 러시아 보안 요원을 발견했는데 그중 1명은 전 바그너 그룹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선박이 모스크바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이 함대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러시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은 발트해와 흑해에서 지중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 시장, 주로 중국과 인도로 향합니다. 공격을 받은 LNG 선박도 바로 이 경로에 있었습니다. 이 통로를 방해하는 것은 개별 선박에 피해를 주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보험 비용을 증가시키고 터킹 경로를 강요하며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지원하는 전체 물류 체인의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서방도 자체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에 대한 급습, 압류, 봉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압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단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들을 사용하여 에너지 수출의 약 30에서 40%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법적 절차가 아닌 드론 공격을 통해 선박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리비아에서 이 회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함대의 마지막 안전한 경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압박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리비아를 작전기지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2011년부터 분열되어 왔습니다. 서쪽에는 터키와 서방이 지원하는 드베이베 정부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하프타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단은 동쪽에 주둔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타르투스와 흐메이밈 기지에서 리비아로의 장비 이전은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드베이베의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드론 훈련과 군사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미수라타에서 에프리콤, 터키, 이탈리아, 영국군과 함께 배치된 것은 서방이 이 존재를 최소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우크라이나. 리비아는 거울 이미지이며 이 거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대륙 간 차원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비아에서의 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성격에 질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3국의 영토에서 러시아의 경제자산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의 군사 목표가 아니라 크렘린의 전쟁 경제를 지원하는 상업 선박들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확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 범위는 흑해에서 지중해까지 자국 경계에서 2,000km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마구라 B5 해상 드론이 리비아의 전진 기지와 결합되면 키이우는 동부 지중해 전역에서 러시아의 해상 무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러시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아시아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좁은 병목 지점인 수에즈 운하 접근입니다. 운항 중이던 LNG 선박이 공격받은 목표인 포트사이드는 수에즈 운하의 지중해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통과 지점에 접근하는 선박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를 위한 동부 지중해 전체 통로를 분쟁 수역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전쟁입니다. 성공적인 공격은 유령 함대 선박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흑해에서의 전쟁 위험에 대한 러시아 유조선의 보험료는 이미 선박 가치의 약 1%로 상승했습니다. 지중해에서의 공격은 유사한 증가를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유령 함대 운영자들이 흑해와 지중해에서 드론 위협에 직면한다면 러시아의 제재 회피 모델의 경제가 크게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발언에 따르면 국제적인 압박이 이미 유령 함대의 20%를 정지시켰다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합니다. 리비아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공격은 이 압박에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셋째, 아프리카 차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리비아 주둔은 고립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는 대륙 전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더 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는 아프리카 군단을 통해 사헬 지역,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수단 및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자취를 확장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 군사 고문과 용병들은 현지 정권의 보안 부대가 되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광산 채굴권,
에너지 양허권, 전략적 기지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리비아 군사 개입은 전통적인 군대가 아닌 비대칭 능력을 사용하여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지배에 도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키이우가 4.1 국가의 반군과 접촉을 수립했다는 보고는 이 전략이 리비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 위험입니다. 유령 함대 선박은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선박으로 적절한 보험이나 안전 인증이 없습니다. 지중해의 혼잡한 해상로에서 이러한 선박에 대한 드론 공격은 리비아에서 남유럽까지 해안선을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름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당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타격을 받은 에콰 천연가스 탱커가 통제되지 않은 채 표류한 것은 성공적인 공격과 환경 재앙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모스크바는 리비아 폭로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공격을 국제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와 영국 정보기관을 비난했습니다. RFI 조사가 있기 몇 달 전인 2025년 10월에 모스크바는 이미 드베입에 정부가 우크라이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모스크바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는 하프타르의 군대를 통해 트리폴리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서부 리비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터키와 나토와의 큰 갈등을 촉발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리비아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공격하려 할 수 있지만 터키와 이탈리아 인력이 있는 시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확전이 될 것입니다. 유엔을 통한 외교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균형을 고려할 때 결과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험도 상당합니다. 분열된 국가와 분열된 정부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베이바가 몰락하거나 하프타르와 타협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의 전진 배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차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3국의 영토에서 국제 해역에 있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법적 회색지대에 속합니다. 지중해에서 유조선이나 에콰 천연가스, LNG 탱커의 침몰로 인한 환경 재앙은 유럽 연안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와 같은 국가의 해안을 위협하는 기름 유출은 정치적 방정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더 이상 동유럽의 참호와 흑해의 해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부 리비아의 세 기지에서 200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재정 지원하는 유령 함대를 목표로 새로운 전선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공격이 수행되었습니다.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이우, 트리폴리, 앙카라 서방정보기관 간의 지정학적 정렬이 이러한 작전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법적 압류와 제재 압박으로 이미 흔들린 러시아의 유령 함대는 이제 한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통로에서 물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은 현대 전쟁의 본질에 대한 더 넓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천 달러에 불과한 해상 드론으로 수백만 달러의 유조선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는 발트해에서 드론 공격이 러시아 항구를 마비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비대칭 전쟁의 논리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저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작은 플랫폼으로 거대한 전략적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이제 흑해에서 지중해와 아프리카 해안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B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